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차명주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35억을 제가 실제 세금 영원에 환원해온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 강의를 들으신 대표님이라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 강의 맨 앞단에 어떤 걸 하죠? 가장 중요한 거. 네, 복습입니다. 복습을 하고 이후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 이상호입니다. 수많은 경영 컨설턴트들에게 세법을 강의한 세무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차명주식, 다른 말로 명의신탁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어떻게 발생하냐? 지난 시간에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원인. 첫 번째입니다.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 충족. 2001년 이전에는 1인 법인이 설립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면 최소 3인 또는 그 전까지는 7인 이렇게 최소 발기인 수가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나 혼자 할 건데 법인으로 하고 싶어, 이런 대표님들이 모두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랑 이 세 번째는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과점주주란 법인의 50%를 초과하는 50.1%죠. 1% 주주를 저희가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이 과점주주가 되면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뭐 국세 2차 납세 의무라든지 간주 취득세라든지 하는 그 조세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명을 둔 겁니다. 대표님과 일가가 49%까지만 그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를 대표님 일가와 관계없는 직원, 친구 뭐 이렇게 그 주주 구성을 한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관행적 무지. 2002년 이후에, 자, 법이 이제 풀려서 2001년 이후부터는 그 1인 주식회사도 상법상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는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그 주변 분들이나 뭐 법무사님, 그 당시 세무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컨설턴트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법인을 설립할 때 좀 여러 명 있어야 되는 게 마치 정설인 양 그런 식으로 그 어드바이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관행적 무지로 인한 차명 주식이 발생한 어떤 계기죠. 또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보면 이런 거죠. 대표님이 그 당시에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소유하기에는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셔서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차용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명 행위를 한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까요? 차명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차명 행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그 주주 명부에 등재한 그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당시 최초 설립 당시죠. 이 당시 차명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차명주주 간 양수도 또는 차명주주가 유상증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건 화면의 모든 건들을 다 차명 행위 또 새로운 차명 행위로 보아서 각각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이 납세 의무는 수탁자와 신탁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 빌려 쓴 사람 모두가 이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걸 연대 납세 의무라고 했고요. 이 한 건 한 건들이 다 증여를 보고 이 한 건 한 건당마다 고지서가 2장 나가는 겁니다. 그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모두 고지서가 나갈 수 있다. 이게 차명 주식에 대한 저희 나라 세법의 어떤 페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스크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 다음 국세청 보도자료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예전까지는 이렇게 법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차명 주식을 갖게 된 대표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회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차명 주식을 좀 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란 걸 국세청이 2016년도에 도입했고 이전부터 뭐 준비를 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드디어 배포합니다. 2016년 10월. 자, 차명 주식은 여기 써져 있는 글 그대로 무시무시한 글들이 써 있죠. 맨 첫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차명 주식은 편법 증여 등 고액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 경제를 확대하는 등의 사회 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이제부터 이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는 이런 어떤 IT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차명 주식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다? 2016년 10월 보도 자료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후부터는 쉽게 말하면 차명 주식에 대해서 엄정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들여다보겠다. 이걸 이제 천명한 거죠, 국세청이. 그래서 실제 제가 첨부드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그 상담을 갔었던 사례고 2019년에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차명 주식을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고 제목이 돼 있고요. 조금 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점은 2019년입니다. 그 2016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연대납세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2장을 붙였는데요. 같은 금액의 이런 결과 통지서가 이름을 빌려준 차명주주, 대표님의 친구 또는 직원, 그 주변 지인분들이죠. 이분께 날아갑니다. 이분께 이 한 장이 날아가고 대표님께 한 장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 금액이 똑같죠. 여기 4억 500만 원, 4억 500만 원이랑 같은 금액을 각각 2명에게 고지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납부하면 이 납세 의무는 사라질 거야. 이게 연대 납세 의무고 한 건의 차명에 의해서 이렇게 2장의 고지서가 대표님에게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의 그게 도와줬던, 도움을 주셨던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러므로 제가 드린 사례에서는 총 4건이 있었어요. 총 4건이 있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건이 있었습니다. 각 건마다 홍길동이 대표입니다. 이렇게 홍길동님이 이렇게 이름을 빌려준 건들이 있었고 이때 이 김갑순님과 정갑돌님은 대표님 친구, 임수돌님과 김수돌님은 대표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여기 쓰여 있는 이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앞에랑 똑같은 사례를 제가 이게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3억이라는 세금이 그 차명이란 행위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심플한 행위 때문에 부과된 게 13억이고 이 세금을 그 당시 여기 계신 이 홍길동 대표님께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신 상태였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여기 있는 이 지인 친척 친구분들에게 앞에서 봤던 통지서 과세고지서가 나갔고 이분들도 이렇게 이 거액이죠. 몇 억이나 되는 거액을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누가? 이분이. 홍길동님은 이 당시에 재산이 거의 없어서 압류할 재산마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서는 이런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납세 의무자인 이 명의 수탁자들 이 그룹에게 압류 고지서를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대표님만 풍비박산 난 게 아니고 그 친척분들, 그 일가족, 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대표님 부모님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는 큰 일이 났었고 여기는 이제 저번 강의를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웠는데 대응이 굉장히 아쉬웠었죠. 조사 대응이 굉장히 아쉬워서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셨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여기까지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자,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해줘. 네가 타이틀에 쓴 것처럼 세금이 없이 갖고 온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국세청 그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말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동시에 국세청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자, 배포합니다. 자, 이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건 어떻게 없어지죠? 번호가 안 없어지네요. 없애고 자, 이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게 확대를 할 거고요. 자, 이건 2014년이네요. 그러니까 앞선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그 보도 자료가 2016년 자료니까 이 자료는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배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년 배포 자료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간소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 환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 국세청이 놀라운 일이죠. 국세청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써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이름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걸 제가 앞으로 간소화 절차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뒤에 간소한 절차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 제도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너무 길어서 그냥 간소화 절차 이렇게 지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 간소화 절차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간소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누가? 국세청이. 네. 이게 이 당시 이슈가 됐었던 게 상법상 어쩔 수 없이 그 발기인수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참여한 게 많은데 야, 이걸 지금 와서 과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과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도 그렇게 회사 사이즈가 크지 않았는데 13억이라는 금액이 과세가 된 겁니다. 회사 사이즈가 더 컸다면 훨씬 더 큰 수십억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국민이 말하는 10대 세정 개선 과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로 이 차명주식이 불거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국세청도 사실은 이제 납득이 되죠. 이게 뭐 적극적으로 탈세를 하고자 차명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렇다면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생긴 제도가 이 간소화 제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세청에서 2014년에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사무처리 규정을 만듭니다. 그 대신에 이런 좋은 제도를 아무나 다 해줄 순 없어. 우리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해. 해서 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죠. 사무처리 규정은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만 드릴게요. 그렇게 법령을 바로 보여드리는 건 또 저희 대표님이 재미없어 하시니까.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국세청에서 반포한 훈령입니다. 훈령 제2314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입니다. 이 사무처리 규정 12조를 보면 제가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규정의 12조를 제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제12조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및 처리라고 해서 이쪽부터 1항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서 길게 이렇게 어떤 조건에 어떤 경우에만 이걸 해줄 거야 라고 이 사무처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령 한번 보시고요. 법령을 굳이 대표님께서 외우실 필요는 없죠. 이걸 대표님들이 다 외우고 할 수 있으시면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가 필요 없으실 거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현장 그 대표님들께서 실제 컨설팅 미팅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차명 주식 가지고도 미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때 앞에 있는 컨설턴트 세무사 회계사가 이 차명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대표님으로서는 항상 이제 고민거리죠. 이 사람이 잘할까? 말은 잘해. 말은 다들 잘하는데 잘할까? 그럴 때 이분들이 갖고 오시고 내미는 자료 중에 이 사무처리 규정을 아마 내미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원래 9조에 있다가 19년도에 12조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소소하다면 소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제 옛 법이죠. 옛 규정인 구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 쳐봐도 전부 다 이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령에 업데이트를 해도 사실 업데이트를 안 하셨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이 사람이 12조를 들고 왔어. 그러면 와, 이분이 이제 계속 연구하시고 법령 검토하시는 분, 개정안까지 다 챙겨 보시는 분이고 구조를 들고 오셨다 하면 이분은 많이 안 하신 겁니다. 많이 어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재밌는 판별법이죠. 자, 네, 이렇게 사무처리 규정에 제가 간소화 제도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길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국세청에서 도와드리겠다는 자료, 이 자료도 굉장히 깁니다. 제가 그냥 스크롤파를 쭉 내려드리면 어쩌고 왜 어떻게 하며 기대 효과는 뭐고 엄청 길게 나와 있고 이 자료에 이게 2014년 자료인데 이 자료 보시면 이 자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14년도에는 이게 9조의 인데 지금 법에는 12조다 라고 말했죠. 여기도 아직 12조죠. 여기는 당연한 게 이건 14년도 자료니까 9조의 2라고 하고 대부분 분들이 이걸 따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길게 설명을 한다. 자, 그러면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이런 자료를 또 배포합니다. 씁니다. 자,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란 하고 또 길게 내려 썼습니다.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다른 말로 간소화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절대 이 절차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무슨 절차가 막 있고 뭐 위원회가 열리고 표를 작성하고 어디에 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엄청 길어요. 무슨 절차가 끊임없습니다. 절대 이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무슨 위원회도 열리고 심의도 열리죠. 뭐 심의에서 얼마 이상의 가액은 뭘 하고 추가로 해서 인정이냐 뭐냐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이름만 간소하지 절대 이게 간소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실무 절차는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문위원회죠. 이 자문위원회에서 실제 대표님들을 부릅니다. 이 정황을 얘기해줘야죠. 이 차명을 왜 했으며 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왜 바뀌었는지를 실제로 대표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오케이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그 과정이 실제로 있고요. 당연히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 여기 보시면 드디어 끝납니다. 이런 결과 통지를 국세청에서 발급을 합니다. 자, 명의신탁 확인 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자, 이 통지를 받고 나면 이제 합법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통지예요. 제가 이거 혹시 여기서 바로 옆에 있네요. 자, 이 명의신탁 주식 확인 신청 처리 결과 통지, 그러니까 위에 절차 다 하고 나서 오케이 이거는 차명이 맞으니까 우리가 환원하겠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통지문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제가 직접 진행한 케이스고요. 이런 통지죠. 실제 이 회사 가치가 한 200억 정도 세법 가치로 나왔고 차명 주식 금액이 35억 정도 되죠. 35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10몇 프로 정도가 17% 정도가 차명이었고 근데 금액이 적지가 않았어요. 35억이라 이 간소화 제도에 실제로 제가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정말 저랑 대표님도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고 이 회사에서 많은 자료를 왜냐면 이제 이 회사가 95년 설립 법인이었고 당시 법 때문에 주주가 7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한 8, 9명 그때 되셨어요. 됐는데 이게 워낙 오래돼서 회사에서도 자료 찾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대표님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명주주분도 혹시 지금 연락이 되시냐 정도 체크했는데 이제 관계가 끊기신 분도 계셨고 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모아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절차죠. 절대 이름만 간소화인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35억치 주식은 차명 주식이니 이거를 다시 심의해서 대표님께 복구해 주십시오. 환원해 주십시오라는
처리가 끝났고 그 결과 인정받았습니다. 35억치 인정받았고 그때 제일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런 통지서가 오는 겁니다.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잘 보이시게 확대를 하고요. 보시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처리 결과 통지 안내문. 자, 실제 소유자 인정 통지문 해서 너의 차명을 우리가 인정한다 해서 무슨 법에서 이 차명주주겠죠. 대표님 차명주주에게 뭐 귀하가 제출한 이런 것을 확인되었다. 실제 소유자가 실명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어떤 법인의 누구 이름 해서 이렇게 검토했고 봤더니 조세 어떻게 되죠? 봤더니 이게 차명이 맞다. 그러니까 대표 너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 결과 통지문을 보면 2021년 3월 29일이죠. 올해 제가 통지를 받았어요. 작년에 넣어서 정말 간소하지 않은 이놈의 절차 때문에 했고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재밌으셨던 게 아까 그 심의위원회 대표님이 가시는 경우가 주로 많으세요. 왜냐면 본인이 가는 게 맞고 실제로 가서 이제 제가 코칭을 좀 해드립니다. 조사의 분위기가 좀 어떨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대표님 절대 화내시지 말고 되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거 노하우인데 약간은 좀 이렇게 촉촉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해라 했더니 이 대표님이 자기만 믿으라고 자기 자신 있다고 35억짜리 주식 골치 아팠던 거죠. 이거 세금이 까딱하면 이게 10수억이 나오는데 했던 건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 가서 우셨어요. 막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힘들게 일구고 왔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온다. 그 조사관님들이 당황했는데 저는 옆에서 사실 웃음 참느라 굉장히 혼났죠. 웃음 참느라 굉장히 혼났던 게 이게 났고 여기 대표님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끈끈하죠.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큰 일을 한번 치르고 나면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결과는 좋았고 그 과정에서 대표님도 굉장히 협조해 주셨고 예전 자료 다 찾아주셨고 아까 같은 이 가치가 20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아까 위원회가 열려요. 그 위원회에서 대표님 너무 역할을 잘해 주셨고 물론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 자, 이 케이스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35억을 가져오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간소화 절차를 했다 하면 여기서 오케이 했어. 방금처럼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어. 그럼 아까 좀 전에 또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널티 증여의제 증여세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 세금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요. 이 과세 대상이지만 지금 같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의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척기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쉬운 말로 저희가 뉴스에서 왜 그런 거 보죠. 살인 사건은 뭐 공소시효가 20몇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한 20년이라 치고 20년인데 20년이 지나서 저 살인범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소시효. 세금에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 납세 의무가 발생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이 조세에 대한 부과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소시효처럼 검찰이 기소 못하는 것처럼 국세청도 부과하지 못한다.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계산이 다 끝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계산해 드렸고요. 제척기간이 다 지났고 이건 실제로 차명만 오케이 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하고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갔고 이렇게 좋은 결과 맞아서 그래서 세금이 0원이지 이 간소화 절차 자체가 세금이 0원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과세 요건 안에 들어오면 세금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명의신탁 주식, 차명 주식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첫째 뭐가 어렵냐면 이 차명 행위 당시가 너무 옛날입니다. 너무 옛날이라 실제 자료
자료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법인의 자료를 이렇게 잘 모아놓으시는 대표님도 계신데 이게 또 잘 안 돼 있는 법인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렇게 명확히 좀 회사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 또는 인터뷰 또는 이런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진술들을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하고, 또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자료 너무 옛날 일이다. 이 차명 행위 당시가 이게 95년 몇 년 전이면 26년 전이면 와 정말 너무 옛날이라 기억하기도 힘들죠. 그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차명이 어려운 이유가, 차명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첫째 자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둘째는 이 긴 세월 동안 이 회사가 정말 이 주식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세금이 굉장히 다양한 세금이 대상이 되고 고려해야 할 기간이 지금 길죠. 대표님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긴 기간 동안 뭐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검토해야 되고, 그 검토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실 해결하는 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한 결과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영원히 나온 거지, 절대 이 제도 하나만 한다고 해서 세금이 영원히 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확인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주식이 있으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지급금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가지급금도 제가 그 원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대표님 했는데, 이 차명 주식은 이 원인과 사실관계의 분석,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건 해결 방식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너무 바뀌고 그 세금도 천차만별이 돼버립니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차명 주식이 있는 대표님들은, 또는 지금 어떤 이런 차명 주식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 말을 명심하시고 탄탄히 두드려보고 탄탄히 검토하시고 이런 차명 주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는데 나름 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깔끔하게 대표님에게 공신력 있는 자료들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실제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강의가 정말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강의를 봤는데 좀 아쉽다 그러면은 좋아요는 누르지 마시고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